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과 결장자, 이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코모와 볼로냐입니다. 코모는 두비카스를 원톱에 세우고 보이보다와 니코파스를 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두비카스는 박스한 움직임이 좋아 좁은 공간에서도 예리한 슈팅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측면의 보이보다는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들며 크로스를 공급하고 플레이메이커 니코파스는 넓은 시야로 전진 패스를 뿌리며 기회를 창출합니다. 공격 패턴이 이들의 발끝에서 반복되기에 흐름을 타면 위협적이지만 루트가 일정해 상대에게 읽히기 쉽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수비 시에는 더블 볼란치가 중심을 잡으며 라인을 유지하려 노력하나 새로운 변수 창출 능력이 부족해 공격이 막히면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플랜 A를 고수하는 성향 탓에 상대가 대응책을 찾으면 경기를 풀어가는데 한계를 노출합니다. 볼로냐는 달린가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오르솔리니와 모로가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달린가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바탕으로 공을 지켜낸 뒤 주변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면의 오르솔리니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왼발 슈팅과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모로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빌드업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특히 두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가 활발해질 때 공격 템포가 가장 매섭게 살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더블 볼란치가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준비한 플랜 A를 고집하는 성향이 강해 이 스위칭 흐름이 상대에게 읽히면 공격이 다소 답답해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결국 익숙한 패턴의 파괴력은 높지만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양면성을 가진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업은 각자가 가장 자신 있는 플랜 A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며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코모는 니코파스의 전진 패스와 보이보다의 측면 전개를 통해 두비카스에게 기회를 집중시키는 기존 루트를 그대로 꺼내들 것입니다. 반면 볼로냐는 달린가를 기점으로 오르솔리니와 모로가 자리를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데 집중합니다. 양팀 모두 전술적 변주보다는 익숙한 패턴을 신뢰하기에 서로의 공격 경로를 어느 정도 예측하며 박스 안에서 치열하게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감독 모두 전술적으로 완고하여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과감한 변화보다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패스 미스가 겹치며 템포가 처질 수 있습니다. 60분 이후에도 팽팽한 균형이 유지된다면 리스크를 피하는 운영으로 가닥을 잡으며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서로의 공격 옵션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군멍군을 주고받다 승패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 한 점씩 나눠 갖는 저득점 무승부 그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피사입니다. 우디네세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이게르 브라보는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민첩한 침투와 골문 앞 위치 선정으로 승부를 보는 공격수입니다.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놓고 한 번의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 좋아서 수비 뒷공간이 보이면 곧바로 공간을 파고드는 타입입니다. 데이비스는 브라보와 투톱을 이루며 몸싸움과 버티는 능력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브라보가 뒷공간을 파고들고 데이비스가 등지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등에 업고 버텨주면 박스 근처에서 이선의 침투와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칼스트렘은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으며 좌우로 볼을 빠르게 전환해 윙백의 오버래핑을 살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보여줍니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경기할 때 심리적인 동기부여가 확실히 올라가는 팀으로 홈팬 앞에서 몸싸움 강도와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편입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잘 걸리는 날에는 브라보의 압박 가담과 중원 라인의 세컨볼 대응이 동시에 살아나면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홈에서 승리를 선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만큼 투홈과 에너지에서 쉽게 밀릴 그림은 아닙니다. 피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이스터는 전방에서 연계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겸비한 공격 자원입니다. 트라모니는 이선에서 공을 받아 좁은 공간을 파고들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리는 중원에서 공수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만나면 첫 터치 이후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피사는 기본적으로 앞선 3명을 높게 두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뒤쪽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단점도 함께 드러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자주 열리면서 실점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즌 이미 25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인 20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심리적인 부담까지 겹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소지가 큽니다. 전방에서 압박이 끊기고 나면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서면서도 라인 간 거리를 줄이지 못해 상대에게 손쉽게 박스 근처 진입을 허용하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피사는 공격 의지는 있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뚜렷한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우디네세의 전방 압박과 침투 패턴이 피사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얼마나 자주 후벼 파느냐,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스코어보드로 연결하느냐를 지켜보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디네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함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빌드업 템포를 전혀 끌어올리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보입니다. 전방의 휠러는 연계 능력이 좋지만 패스가 느리고 단조롭게 투입되는 탓에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왼발이 강점인 그리폰은 세트피스에서는 위협적이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동료들과 호흡이 어긋나며 찬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원의 에게슈타인은 활동량은 많아도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 전진 패스 대신 측면으로만 볼을 돌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더블 볼란치 역시 안정적인 패스만 고집하여 공격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마무리 정밀도까지 낮아 슈팅이 수비벽에 자주 막힙니다. 결국 공격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실점 리스크를 줄이는 보수적인 운영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함부르크는 윙백을 높게 올리지만 후방 빌드업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흐름입니다. 퀘니스데르퍼는 속도와 돌파가 좋으나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아 박스 근처에 가기도 전에 공격이 자주 끊깁니다. 중원의 렐레시트는 안전한 횡패스만 고집하여 전방 침투 타이밍을 살리지 못하고 렘베르크 역시 단조로운 패턴에 갇혀 상대 수비에 읽히는 모습입니다. 전진 패스가 자꾸 뒤로 돌아오면서 상대 진영 깊숙이 파고드는 장면이 드물고 루즈볼 상황에서도 박스 안 침투 숫자가 부족해 득점 기회를 날린다. 과감한 전개 대신 실점을 피하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격에서 판을 뒤집을 한 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매치는 공격적인 재미보다는 빌드업의 답답함과 마무리 부족을 누가 더 잘 견뎌내느냐는 인내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를 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볼 순환이 느리고 단조로워 박스 안 투입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리포의 세트피스는 위협적일 수 있으나 에게슈타인의 전진 패스가 막히면 실질적인 공격 찬스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함부르크 역시 윙백을 전진시키고 퀘니스데르퍼의 속도를 믿어보겠지만 후방에서 횡패스만 돌리다 템포를 다 잡아먹는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렐레시트와 렘베르크가 연계를 시도해도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 상대 수비 블록을 깨기 역부족입니다. 양팀 모두 하프라인을 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 슈팅의 과감성마저 떨어져 득점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서로 리스크를 피하며 중원에서 안전한 패스 위주로 시간을 보내는 지루한 소모전이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후반 막판 체력이 떨어져 공간이 생겨도 전개 완성도가 낮아 골망을 흔들기 어렵기에 밋밋한 균형 끝에 대등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레멘과 호펜하임입니다. 브레멘은 4-2-3-1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사이드 전개를 병행하지만 라인을 끌어올린 뒤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릴은 후방 빌드업 시 공을 발밑에 두고 템포를 잡아주는 역할을 맡지만 전진 패스가 차단되는 순간 역습에 바로 노출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은진만은 더블 볼란치 중 수비 쪽 비중이 높은 자원으로 2선과 3선 사이 간격을 메우려 애쓰지만 폭넓게 커버를 나가다 보면 정작 박스 앞이 비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슈미트는 측면에서 왕복 주력을 살려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공격에 힘을 보태지만 전진 타이밍이 겹치면 복귀 속도가 늦어지며 라인 전체가 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라인을 전진했을 때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가 열리면서 컷백 한 번의 수비 블록이 허물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당 평균 1.86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표는 단순한 실수 한두 번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비 불안이 누적돼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마킹 전환도 완벽하지 않아 첫 번째 크로스는 걷어냈다가도 세컨드 볼과 2차 침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추가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한호펜하임은 4-3-3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잡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박스 안 마무리를 세트로 설계하는 공격 패턴이 강점인 팀입니다. 아부둘라우는 2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책임지는 자원으로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를 섞어가며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데 능합니다. 그는 템포를 한번 죽였다가 다시 올리는 조절 능력이 뛰어나
상대 수비 블록의 균열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킬패스를 찔러 넣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 전개 축을 통해 측면에 위치한 아슬라니에게 날카로운 킬패스를 연결해주면 공격의 무게 중심은 자연스럽게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볼을 이어받은 아슬라니가 브레멘의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안쪽으로 말아넣는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서 자리 잡고 있던 램펄에게 컷백 형태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해주며 여러 차례 확실한 득점 찬스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램펄은 문전 앞에서의 위치 선정과 한 번에 가져가는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좌우 풀백까지 전진의 폭을 넓혀주면 브레멘 수비는 크로스와 컷백,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의식해야 해서 마킹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호펜하임의 세밀한 공격 패턴을 브레멘의 포백 수비진이 파이널 서드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대진입니다.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연속된 위기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분데스리가 특성상 한쪽이 앞서기 시작하면 상대도 라인을 올리며 맞불을 놓는 흐름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양팀 합산 득점 자체도 어느 정도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 완성도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디테일 그리고 박스한 마무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안정감까지 감안하면 승리 가능성은 호펜하임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호펜하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마인츠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일리치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감각을 동시에 갖춘 결정력 높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일리치는 하프 스페이스와 니어 포스트 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계속 때려주며 작은 공간에서도 슈팅으로 전환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안사는 이 선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과 중앙을 연결하고 전환 국면에서 전진 드리블과 간결한 패스로 역습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수비보호, 1차 빌드업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며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전진 패스와 세컨볼 경쟁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3센터백 라인은 박스한 크로스 대응에서 안정적이고 라인 전체를 한 번에 끌어올려 세컨드 라인까지 압박을 이어나가는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윙백이 전진의 폭을 넓히되 볼이 빠지는 순간에는 한 명은 반드시 라인 복귀에 집중해 역습 대비 숫자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1-2치를 포함한 장신 자원들을 박스 중앙과 후방에 분산 배치해 첫 번째 볼과 두 번째 볼 모두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시작부터 압박 강도를 높게 가져가 상대 실수를 유도한 뒤 빠르게 박스로 진입하는 짧고 날카로운 공격 템포가 최근 경기력의 핵심입니다. 마인츠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흘러바흐는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침투로 뒷공간을 노리지만 팀 전체 전개가 느려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시브는 세컨 스트라이커 성향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슈팅과 패스를 병행하지만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선택이 일관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재성은 이 선에서 공격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플레이메이커지만 중원과 전방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 본인의 장점인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문제는 마인츠의 3백 수비 조직이 시즌 내내 정돈되지 못한 채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박스 앞 공간이 쉽게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비 라인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커버 타이밍이 서로 엇갈리며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박스 정면이 비어버리는 장면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중원에서도 1차 압박이 뚜렷하게 설계되지 않아 상대가 전진 패스를 한 줄만 통과시키면 곧바로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져 위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직력이 불안한 가운데 실점이 계속 늘어나자 팀 분위기도 가라앉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라인 유지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비 구조를 완전히 리빌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위험 지역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인츠의 전방 자원들이 순간적으로 개인 능력을 통해 한두 번 정도는 박스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경기 전체 흐름을 뒤집을 만큼 이어가기엔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단한 수비 블록과 명확한 역습 루트를 동시에 갖춘 쪽이 후반 승부처를 장악할 확률이 높고 현재 흐름상 그 이미지는 우니온 베를린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라이프치히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전방과 2선 사이의 간격 유지가 전혀 안 되면서 매경기 불안한 흐름을 보입니다.
라게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주변 지원이 부족해 패스 미스만 쌓이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뒷공간 침투에 능한 아운톤지 역시 라인이 벌어지면 전방에 고립되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킥력이 좋은 신한이도 중원이 텅 비어버리면 수비 가담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넓게 열려 상대에게 자유로운 슈팅과 키패스 기회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게 치명적입니다. 수비 블록이 붕괴된 상태로 상대를 쫓아다니는 구조적인 결함 탓에 실점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과 팀 분위기까지 가라앉아 있어 간격 유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든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의 좁은 틈을 가차없이 파고듭니다. 전방의 카르도주는 압도적인 체격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박스 안을 장악하며 압박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측면과 중앙을 흔드는 하더는 직선적인 돌파로 수비 뒷공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데 위협적입니다. 특히 바움가르트너는 상대의 벌어진 공수 간격을 정확히 공략하며 슈팅과 패스로 마무리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도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찔러넣고 역압박을 통해 세컨볼을 회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대가 라인을 넓히는 순간 컷백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연달아 시도하며 슈팅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패턴을 즐깁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카르도주와 하더의 높이가 위력적이라 한번 기세를 타면 연속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한 팀과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의 정면 충돌입니다. 장크트 파울리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상대에게 전진 패스 길목을 너무 쉽게 내줍니다. 라게와 시나니가 공격에서 번뜩여도 공을 뺏기는 순간 그 빈 공간이 곧바로 역습의 시발점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카르도주와 하더의 전방 움직임에 바움가르트너의 침투를 더해 상대의 구조적 약점을 완벽히 공략할 전술적 도구를 갖췄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장크트 파울리의 체력이 떨어지며 라이프치히의 압박과 전환 속도에 밀려 자기 진영에 갇히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홈팀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뒷공간이 더 크게 노출되어 라이프치히의 직선적인 역습에 무너질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조직적인 압박과 침투 패턴을 앞세운 라이프치히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쾰른입니다. 하이덴하임의 포메이션은 3백 기반 3-4-3이며 전방에서는 지부지바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부지바제는 몸싸움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여주는 타입이라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지만 넓은 공간을 직접 드리블로 돌파하기보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에 비중을 두는 스타일입니다. 측면에서는 레오 시엔자가 사이드 채널을 폭넓게 오가며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춰 전진하고 크로스와 짧은 연계를 섞어 쓰면서 공격폭을 넓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어시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는 자원으로 하프라인 앞에서 공을 받아 좌우로 전개하거나 전방으로 찔러 넣는 패스로 전체 템포를 조율하려 합니다. 다만 도어시가 전진에 가담하는 순간 그 뒷공간을 메워줄 커버가 한 박자씩 늦어지면서 3백 앞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된다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실제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26 실점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 조직이 불안정하고 한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 역시 크로스 차단 타이밍이 늦어 박스 안으로 볼이 쉽게 투입되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의 공격을 연달아 허용하는 양상이 눈에 띕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콤팩트하게 침투하는 상대 공격 라인을 끝까지 따라붙기보다는 박스 안에서 급하게 몸을 던지는 장면이 많아지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를 놓치는 장면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쾰른의 포메이션은 마찬가지로 3-4-3이며 전방에서는 빌터와 카민스키가 좌우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앙 스트라이커와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콤팩트한 공격 라인을 형성합니다. 빌터는 측면에서 시작해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좋은 자원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직선적인 드리블과 강한 슈팅으로 수비 라인을 정면에서 두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민스키는 빌터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를 받아 원투 패스를 주고받거나 박스 주변에서 짧은 연계를 통해 마무리 각도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좁은 간격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포지션을 바꿔가며 침투하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누가 안으로 들어오고 누가 밖으로 벌어지는지 순간 판단을 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마르텔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1차 저지선을 책임지며 강한 태클과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다시 전방으로 단순하고 직선적인 패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소화합니다. 마르텔이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앞선 빌터와 카민스키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며 압박과 역습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고 볼을 빼앗는 순간 곧바로 골문을 향한 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쾰르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러닝 점프로 뛰어들어 중간에서 헤더로 방향을 살짝 바꿔주는 세밀한 패턴이 강점인데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될 만큼 완성도가 높은 세트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만 여러 차례 얻어낸다면 이 니어 포스트 패턴을 통해 하이덴하임 수비 조직을 계속 시험해 볼 수 있고 한번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실점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의 싸움에 가깝고 시간이 흐를수록 쾰른의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가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쾰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사스올로입니다. AS 로마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3백과 더블 미들 블록을 촘촘하게 쌓아 올린 뒤 앞선 3명의 유연한 포지션 체인지로 상대 수비를 파고드는 팀입니다. 퍼거슨은 중원과 2선 사이를 넓게 오가며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박스-투-박스 유형으로 득점 상황에서는 세컨드라인에서 한 번 더 올라붙어 마무리까지 노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엘 샤라위는 왼쪽에서 출발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인사이드 포워드로 사스올로 뒷공간이 열리는 순간마다 타이밍 좋은 침투를 노릴 수 있습니다. 마니 코네는 압박과 공수 전환에서 힘을 실어주는 미드필더로 1대1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태클과 인터셉트로 상대 빌드업을 자주 끊어내는 타입입니다. AS 로마의 특징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12실점만을 허용할 정도로 라인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뛰어난 짠물 수비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3백은 한 명이 전진 압박에 끌려나가면 나머지 둘이 즉시 커버에 들어가며 윙백과 더블 미들까지 함께 내려서 레스트 디펜스를 완성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통로를 철저히 봉쇄합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정면 조직 공격으로는 박스를 열기가 쉽지 않고 측면 크로스 역시 센터백들의 제공권과 클리어링에 막히며 체력만 뺏기는 흐름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공격 전환에서는 마니 코네가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고 퍼거슨과 엘 샤라위가 박스 주변에서 삼각형을 만들며 마무리 각을 여는 구조라 짠물 수비 뒤에 날카로운 카운터 한 방을 숨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활용하려 하지만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완성도와 안정감이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피나몬티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스트라이커지만 팀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을 때는 전방에서 고립돼 세컨볼 경합만 반복해야 하는 구도에 자주 처합니다. 파데라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노리지만 공을 잃었을 때 수비 전환이 늦어 풀백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상대 윙백과 2선 자원에게 활용당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토르스베트는 중원에서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역할을 맡지만 뒤에서 라인을 받쳐주는 수미 라인이 안정적이지 못해 공격과 수비 간격이 길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비 조직만 놓고 보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느슨해 한번 라인 뒤로 침투를 허용하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 박스 앞에서 슈팅 각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사스올로는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이 쉽게 찢어지고 실점 이후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추가 실점까지 허용하는 흐름을 여러 차례 노출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는 대신 중간 지점에서 애매하게 멈춰서는 경우가 많아 압박 효과는 떨어지고 뒷공간만 길게 노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AS 로마처럼 3백 기반 짠물 수비를 갖춘 팀을 상대로 공격진이 체력만 소진한 채 유효 슈팅조차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경기가 나올 위험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사스올로 공격진이 AS 로마의 짠물 3백을 뚫지 못한 채 체력만 소진하고 오히려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 공략당하며 실점 위험을 반복해서 맞는 흐름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AS 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레버쿠젠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크를 최전방에 세우고 양측면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사이드 움직임으로 상대 포백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템포와 마무리 완성도가 모두 살아있는 팀입니다. 시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하이볼 경합 능력이 뛰어나
크로스와 컵백 상황마다 항상 첫 번째 타깃으로 설정됩니다. 테리어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 각도를 직접 만들어내는 유형으로 드리블 이후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수비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알레이스 가르시아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에서 전환 패스와 방향 전환을 책임지며 한번 템포를 끌어올릴 때마다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틸만과 르웰링은 정교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박스 주변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볼을 공급하거나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옵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을 때마다 직접 슈팅과 세트 플레이 패턴이 모두 위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쉽게 막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레버쿠젠의 공격은 한번 불이 붙으면 단순히 한두 번의 찬스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파상 공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운다브를 최전방에 두고 이선이 뒤를 받쳐 들어가는 구조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운다브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나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향해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르웰링은 속도와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1대1을 시도하며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슈팅이나 컵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나르테위는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활동량과 압박을 담당하지만 전환 국면에서 라인을 너무 높게 가져가면 좌우 커버 범위가 과부하에 걸리는 모습도 드러납니다. 슈투트가르트 포백은 라인을 전진시키는 성향이 강해 빌드업 상황에서는 숫자 우위를 가져가지만 뒷공간이 노출되는 순간에는 한 번에 크게 흔들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한 뒤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 큰 구멍이 생기고 이 공간이 반복적으로 상대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 전개 자체는 속도가 밉게 이어지는 편이라 운다브와 이선이 맞물리면 한 번씩은 레버쿠젠의 뒷공간을 찌르는 장면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박스 앞을 메우는 속도가 떨어지며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위치 선정이 꼬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것이 뚜렷한 약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매치는 레버쿠젠이 만들어내는 공격 횟수와 슈투트가르트 수비 라인에 버티는 시간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 화력 우위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적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